그래서 독일군의 총사령관이 그 독일 외곽에 베를린 외곽에 소련군 사령부에서 서명을 했는데 그 시간이 유럽 중부 시각으로 1945년 5월 8일 오후 10시 43분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 랭스에서 서명한 것의 발효 시점을 17분 앞두고 10시 43분에 서명했는데요. 그 시간이 더 동쪽에 있는 모스크바 시각으로는 다음 날인 5월 9일 00시 43분이었습니다. 5월 9일 00시 43분. 그래서 소련의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은 5월 9일이고 연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은 5월 8일입니다.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은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선은 여전히 일본이 결사항전의 각오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태평양 전선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약 6주 정도 전개된 6주 전개됩니다. 5에서 6주 정도 전개된 이오지마 전투가 뭐냐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남쪽으로 1200km 지점에 화산섬인 이오지마를 일본이 점령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건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오지마라는 그 화산섬이 일본의 수도 도쿄의 남쪽 1200km 지점이자 그 이오지마에서 서쪽으로 1200km를 가면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그러니까 이오지마 섬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1200km를 가면 일본의 수도 도쿄, 서쪽으로 1200km를 가면은 오키나와입니다. 그래서 그 이오지마 섬은 미국의 괌이나 사이판 이쪽에서 출격한 전폭기들이 일본의 수도 도쿄를 공습하고 돌아갈 때 경유할 수도 있는 착륙 지역이기도 한데요. 그곳을 일본이 점령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미국 폭격기들이 괌이나 사이판에서 출격해서 도쿄로 갈 때 미리 공습 경보를 해야 하는 역할을 하고 또 격추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로 작용이 됐다 보니까 미군 입장에서는 이오지마를 그걸 빼앗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 5, 6주간의 이오지마 전투가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전개가 돼서 결국은 미국이 치열하게 전투를 해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미군 사망자가 7,000명 정도, 미국 부상자가 19,000명 정도, 그래서 부상자와 사망자 합한 2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이오지마 전투에서 발생됩니다. 미군 사상자가 26,000명 정도. 그리고 일본군은 2만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일본군은 1%에 해당되는 2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 19,800명 정도가 다 전사 내지 실종을 해버릴 정도로 일본군들은 괴멸을 당하게 됩니다. 땅굴,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옥새작전으로 했지만은 결국은 미군들이 거기에 동굴에다 화염 방사기 뿌리고 분사하고 콘크리트로 동굴 입구를 막아버리고 폭탄 TNT로 폭파시키고 이런 5, 6주간의 전투를 통해서 이오지마 전투에서 미군의 승리가 발생이 되지만 결국은 미군의 사상자도 사망자가 7,000명, 부상자가 19,000명, 합계 사상자가 26,000명 발생하다 보니까 미군 피해도 컸죠. 그래서 그 사상자를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었던 플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고하니까 보고를 받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릴 정도로 미군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오지마 전투하면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또는 이오지마 깃발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오지마 전투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다가 미국의 성조기를 개항을 하게 됩니다. 수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를. 그래서 그 성조기 초대형 성조기를 개항할 때 해병대원 6명이 개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미군의 종군 기자가 촬영을 합니다. 미국의 종군 기자가 촬영해가지고 미국 본토로 전송해서 그게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사진이
모든 사진 촬영 여건이 완벽했습니다. 퍼펙트한 장면입니다. 퍼펙트. 저도, 광도, 그 장면, 구도 모든 게 완벽하게 촬영이 돼서 그 해 미국의 세계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 사진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태어났던 연도인 1917년에 제정된 언론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퓰리처상인데요. 그게 이오지마 전투의 수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미국 해병대원들의 6명의 성조기 개항 모습을 담은 그 사진, 그게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열풍이 일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일면의 타이틀 기사로 사진과 함께 나오다 보니까 그걸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관하려면 접어야 되지 않습니까? 접게 되면 사진이 접히니까 사진이 신문을 접더라도 그 사진,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수리바치산 정상의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 해병대원 6명의 모습이 접히지 않도록 신문을 다시 사진 배치를 다시 해달라 해서 그 언론사에서 사진을 다시 배치해서 신문을 다시 발행하는 그러한 촌극도 벌어질 정도로 최고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이 있듯이 미국의 전국 방방곡곡에는 석상 내지 동상으로 이오지마 섬의 수리바치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6명의 해병대원의 그 모습이 석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미국 전국 방방곡곡에. 특히 제가 앞으로 이제 한 2주 후에 방문하게 될 미국 북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의 7박 10일간의 여행 일정 중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도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도 그 동상에 그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키가 한 4, 5m 정도 되는 장신의 그 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 그런데 6명이면 손이 12개여야 되죠. 손이. 그런데 13개입니다. 퀴즈입니다. 왜 13개일까요?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에 성조기를 개항하고 있는 이오지마 전투에서 성조기를 개항하고 있는 해병대원들의 모습이 동상으로, 초대형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해병대원이 6명이면 12개의 손이 보여야 되는데 13개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손은 신의 손이다. 미국이 기독교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 미국의 7가지 권종의 집회에도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라고 우리는 신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미국의 7가지 권종의 지폐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7가지 지폐 권종의 뒷면에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새겨져 있듯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그런 국가인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그걸 허용하는 국가인데도 개신교 국가다 보니까 In God we trust라고 7가지 권종의 지폐에 다 새겨져 있고 알링턴 국립묘지에 세워진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한 성조기를 개항하는 모습을 담은 그 동상에도 손이 하나 더 있는 이유가 신의 손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런 것도 제가 2주 후에 워싱턴 DC 방문했을 때 관람에 투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성조기를 개항하는 그 모습을 우표로도 나왔습니다. 그 사진이 퓰리처상도 받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해군 장관이 또 명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명언을 했냐?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미국의 앞으로의 해병대 500년을 상징한다. 수리바치산 정상에 개항된 성조기는 앞으로 미국 해병대의 500년을 상징한다. 라는 가슴 벅찬 명언을 또 할 정도로 그 이오지마 전투는 유명합니다. 영화 이오지마의 깃발,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그런 내용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이오지마 전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오지마의 서쪽 1200km 지점에 있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이오지마 전투의 사상자보다 더 많은 미군의 사상자인 한 6, 7만 명이 발생된 오키나와 혈전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의 오키나와 결전이란 영화도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오키나와 전투가 벌어지고, 그래도 이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원자폭탄으로 돌아와서, 자, 3일 후에 개봉되는 영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제목 오펜하이머.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냐면,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는데요. 그보다 한 달 앞선 1939년 8월 2일에 독일에서 미국으로 귀화했던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1939년 8월 2일에 현직 미국 대통령이었던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함장의 편지를 씁니다. 현재 독일에 아돌프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히틀러가 먼저 개발하면 인류는 종말이 초래된다. 히틀러가 원자폭탄을 사용함으로써 인류의 종말, 아마겟돈이 발생이 되니까 히틀러가 개발하기 전에 우리 미국이 먼저 개발해야 된다라고 아인슈타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인물이 그 당시에 UC 버클리의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 그분을 소재로 한 영화가 3일 후에 개봉되는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영화 제목 오펜하이머입니다.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오펜하이머 교수는 21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서 약 6,000명 정도의 과학자들을 진두지휘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걸 또 총괄한 사람은 미국의 육군 장군 그로브스입니다. 미국의 육군 장군 그로브스가 그걸 또 총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차 세계대전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자폭탄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을 종전시켰던 원자폭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맨해튼 프로젝트는 그 기간이 약 대략 6년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 4년 동안 개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는 인류 최초의 우라늄 원자폭탄인 리틀보이가 투하됐고, 3일 후인 8월 9일에는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펜맨이 투하가 됐는데요. 자, 그 둘 중에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는 포신형입니다. 길게 되어 있는, 모양이 길게 되어 있는 대포 포신처럼 길게 되어 있다 해서 포신형, 그 포신형 원자폭탄이 리틀보이인데요. 그것은 1945년 2월 달에 이미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험을 하지 않아도 폭발력이 대단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실험을 안 했습니다. 1945년 7월 16일에 미국의 뉴멕시코주 사막에서 폭격 연습장에서 실험을 했던 것은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실험을 한 거고,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는 실험을 안 해도 폭발력을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는 1945년 2월 달에 이미 확보를 했고,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투하를 할 생각도 했었습니다. 독일에. 그런데 독일이 5월 8일 날 항복했기 때문에 투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은 그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신할 수 없었던 거죠, 폭발력을. 그래서 핵실험을 하게 된 거고, 그게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사막에 폭격 연습장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한 날짜가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반입니다.
그 당시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오펜하이머 교수와 그걸 또 총괄했던 미국 육군의 장군인 그로브스 장군, 그 다음에 그 핵실험에 관여했던 다양한 프로젝트에 맨해튼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945년 7월 16일 새벽 5시 반 미국의 뉴멕시코주 폭격 연습장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핵실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을 합니다. 그게 폭발할 때 진동이 160km 거리까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160km 거리까지 반경 160km. 그 다음에 대형 구덩이가 파졌는데요. 땅꺼짐 현상이 반경이 71m 정도 땅꺼짐 직경이 71m짜리 땅꺼짐이 발생이 됐고요.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의 실험이고 인류 최초의 핵실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은 열흘 후인 7월 26일 포츠담 선언회에서 일본을 상대로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일본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일본에게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최후 통첩을 포츠담 선언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복하지 않으니까 1945년 8월 6일에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일본의 히로시마에 투하를 하는데요. 원래 투하하기 전에 맨해튼 프로젝트의 그 팀들과 그 다음에 그 육군성에서는 육군 항공대죠.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은 육군하고 해군만 있었습니다. 공군은 없었습니다. 공군의 전신이 뭐냐? 육군 항공대입니다. 육군 항공대.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육군 항공대에서 그 핵폭탄을 실제 싣고 가가지고 폭격기, 육군 항공대 폭격기 B-29 폭격기가 핵폭탄을 싣고 가가지고 일본 상공에서 투하를 해야 되니까 그 미 육군 항공대와 그 다음에 맨해튼 프로젝트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팀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 최종 후보지를 어디에 투하를 하려고 했냐면 먼저 히로시마, 그 다음에 나가사키,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 그 다음에 고쿠라 이 네 군데를 후보지로 했고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히로시마와 교토로 확정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와 교토로. 그런데 그 총 책임자인 육군의 그 그로브스 장군은 히로시마는 좋다. 그런데 교토로 할 수는 없다. 교토 대신 나가사키로 교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토는 일본 수도 도쿄에서 가깝다 보니까 폭격기가 접근할 때 일본의 방공망에 의해서 폭격기가 요격당할 수가 있으니까 도쿄에서 가까운 서쪽 오사카에서 가깝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가까운 일본의 천년고도 교토로 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수도에 가까운 교토이다 보니까 방공망 일본에 의해서 요격될 수가 있으니까 그 교토로 하지 말고 교토로 하지 말고 나가사키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군 항공대하고 맨해튼 프로젝트 팀은 공동회의 결과 최종 후보지로 히로시마와 교토로 했지만 그 육군의 총책임자였던 그로브스 장군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일본의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를 탑재한 출격을 할 때 대령이 조종을 했습니다. B-29 폭격기 조종사가 대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탄을 완전히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기에 탑재 폭격기 B-29 폭격기에 탑재했고 수송 중에 최종 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령이 조종을 해가지고 먼저 1순위 폭격은 히로시마에다 하자. 만약에 히로시마가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AB 후보지로 고쿠라와 나가사키로 정했습니다. 고쿠라와 나가사키를 AB 후보지로. 그런데 운 좋게 히로시마에 투하를 했습니다. 투하를 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가 투하됐는데요. 리틀보이는 길이가 5.2m, 그 다음에
폭이 71cm, 그 다음에 무게가 4톤 정도 됐습니다. B-29 폭격기에 실려가지고 히로시마 상공에서 투하됐고, 그 폭발력은 13킬로톤 TNT의 위력에 상응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7만 8천 명이 사망했고 8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파괴력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도 항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인 나가사키에 투하를 하는데요. 나가사키에 투하할 때 B-29 폭격기에다가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을 싣고 출격했던 조종사는 소령입니다. 그 히로시마에 출격할 때는 조종사가 대령이었는데 나가사키에 투하할 때 그 폭격기 B-29 폭격기의 조종사는 소령이었습니다. 그때 싣고 갈 때 일단 후보지는 어디냐? 원래 1순위 그때 후보지는 나가사키가 아니었습니다. 8월 9일 투하할 때 나가사키가 아니라 고쿠라였습니다. 고쿠라를 후보지로 하고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나가사키에 투하한 건데요. 왜 그랬냐면 고쿠라에 투하를 하려고 했는데 고쿠라 지역에 상공이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상 지역에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고쿠라의 그 도시를 대상으로 폭격을 해야 일본이 이제 그 깜짝 놀라고 이제 항복을 하게 되니까 도시에다 폭격을 해야 되는데 고쿠라 상공에 구름이 끼어 있다 보니까 고쿠라 시가지가 안 보여서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고쿠라를 포기하고 2순위 후보인 나가사키에다 투하를 하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가사키에 8월 9일에 투하했을 때 그 위력은 히로시마의 파괴력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인류 최초의 우라늄 핵폭탄인 리틀보이의 파괴력은 13킬로톤 TNT의 위력에 상응했는데요. 그런데 3일 후인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인류 최초의 플루토늄 핵폭탄인 펜맨의 위력은 그보다 강한 21킬로톤의 TNT에 상응하는 위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달리 언덕 지형이다 보니까 폭발력은 더 강했지만은 그 사상자 숫자는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3만 5천 명 정도, 부상자가 6만여 명 됐었습니다. 자, 그러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고 6일 후에 일본이 8월 15일에 항복을 해서 대한민국 등이 광복을 맞이했고요. 원래 8월 19일에도 플루토늄 핵폭탄 펜맨을 또 다른 지역에다 투하하려고 구루브스 장군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항복하는 바람에 그것은 투하할 일이 없게 돼버린 거고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 9월 2일 1945년 9월 2일에 일본의 요코하마에 정박된 미국의 군함 미주리호 함정에서 일본의 외무 대신이 나와서 메가더 태평양 전선의 총사령관이 보는 앞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의 종전이 됐을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1939년 9월 1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2차 세계대전이 딱 6년하고도 하루입니다. 6년하고도 하루가 지난 시점인 1945년 9월 2일 요코하마 항에 정박된 미주리 항에서 일본의 외무 대신이 메가더 사령관 앞에서 서명을 한 1945년 9월 2일까지 딱 2차 세계대전의 진행 기간이 6년하고도 딱 하루입니다. 6년 하루 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한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 제2차 세계대전을 소재로 한 책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 월드워 2고 제가 지금부터 5개월 전인 2023년 3월 6일에 인문학서적 네 번째 출간작으로 출판했던 책이 이 책인데요. 466페이지나 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현재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인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들이 있는데요. 그 주요 전투들 중에 20개 주요 전투를 466페이지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 미주리호에서 서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벌지대전투에서 검문 검색을 받았던 연합국의 제12군집단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